안녕하십니까. 자본주의 플레이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부동산,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출산율, 수도권 인구 과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맞는 얘기죠. 지금 60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뭐 20에서 25% 이상이 되면 뭐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돌아가시는 어른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뭐 꼭 어른들만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망하는 인구보다 출생하는 인구가 적다. 그래서 인구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미 저희는 201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0.78의 출산율을 현재 보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인구는 수도권에 거의 2천만 명이 과밀화되어 있고 이런 좀 비정상적인 어떤 인구 어떤 밀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도는 대부분 70%가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에 사람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절이나 뭐 사찰이나 있는 것이지 사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평지나 평평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살 수 있는 땅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광역 대도시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아무래도 평평한 땅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몰려서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도권 쪽에 이제 서울이 성장하면서 국제 도시가 되면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과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으로 억지로 분산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KTX나 SRT 그리고 일일 생활권으로 그리고 차로도 3-4시간이면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해를 아직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 대한 어떤 부동산을 좀 저는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서울은 이미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제도시라면 런던, 파리, 도쿄, 로스앤젤레스, 뉴욕, 홍콩, 싱가포르, 밴쿠버 뭐 이거 외에도 많은 또 대도시들이 있겠지만 이런 도시에서 집값 싼 도시 혹시 있나요? 10억, 20억, 30억 우습게 집값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뭐 서울에 살아봤고 런던, 파리, 도쿄 뭐 웬만한 대도시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도시에 괜찮은 지역엔 다 2, 30억씩 집값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LA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나 웨스트 헐리우드 그리고 베버리힐즈 쪽에 어떤 집값들은 대부분 500억 정도 하는 집값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도 한강변에 있는 집값들이 100억 이상 하는 아파트나 주택들이 질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 말이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소득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냥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15,000에서 15,000불 정도 하던 국민 소득이 현재 2023년 기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2023년 기준을 했을 때 2003년 대비해서 2023년 기준 저희 국민 소득은 35,000불에서 37,000불 정도 됩니다.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대 초반 신입사원 연봉이 2천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좋은 회사 한 3천만 원 줬고요. 지금은 2천만 원 초반의 대기업 어떤 신입사원 초봉이 지금은 다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 2배 이상이 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2% 3% 오르면 임금 올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3-4%, 많게는 5% 늘어야 임금이 좀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간 4.5%의 임금이 20년 동안 매년 증가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1억이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고 연간 4.5%, 4%의 어떤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을 한번 살펴봅시다. 서울의 2000년대 초반에 3억, 4억, 5억 정도 하던 집값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국제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6억 정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99년 정확히 말하면 밀레니엄입니다. 6억 했던 거 정확히 기억합니다. 국제아파트. 지금은 대치 무슨 팰리스 레미안 뭐 바뀌었는데 지금 한 30억, 40억 하겠죠.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6억 기준으로 했을 때 5배면 30억이고 6배면 36억입니다. 그렇죠? 자, 수요가 훨씬 더 많고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높은 지역에서 5, 6배 정도 집값이 상승한 겁니다. 이게 많이 오른 겁니까? 저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6억 하던 게 평균으로 간다면 12억 정도 하거나 15억 정도 하면은 평균 딱 한 겁니다. 하지만 더 좋은 동네고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오른 거는 정상적인 현상인 거죠. 대신 평균보다 더 낮게 오른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평균이 2.5배니까요. 지방이나 특정 비인기 지역,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2배 이상 안 오른 지역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서울의 현재의 집값은 저는 전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서울의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준에서 매년 인플레이션 비율을 2.7%, 8%, 2%대 후반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있다고 봐서 최근에는 3%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중금리 수준이 3에서 5%대입니다. 그러면 3에서 5% 정도의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 4%의 인플레이션은 10년이 지나면 복리로 계산했을 때 3, 40%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고 20년이면 거의 2.5배, 150% 이상의 어떤 상승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 복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단순 계산을 해도 20년이면 70% 정도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많은 뭐 국뽕 영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류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도시고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와서 서울의 좋은 인프라와 서울의 좋은 어떤 치안 그리고 깨끗한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한강의 어떤 고수부지라든가 그런 인프라를 보고 깜짝 놀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특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그런 느낌을 가지시겠죠. 그런 국제적 수요, 중국에서의 수요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내수의 수요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요까지 합쳐져서 서울은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도시로 어떤 수요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집값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플럭슈에이션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를 때와 내릴 때의 어떤 그런 고점과 저점을 잘 보셔서 저점에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이지만 저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기축통화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돈, 통용되는 돈이 기축통화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는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원화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에서 원화가 통용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소득이 많이 늘어서 원화가 벌이가 많이 생기면 그거는 국내에서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내에서 소비가 하면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먹는 거에 다 쓰고 옷 입는 데 다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주식을 사든 집을 사든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대한민국은 집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현재까지는 100% 집입니다. 왜냐? 집값이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값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무조건 계속 오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통화이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자본 선진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본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건들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수준은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의 시스템은 아직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 절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물적 분할해버려서 주주들의 손실을 입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런 영상을 제가 제 영상에도 몇 번 올렸지만 주주의 가치가 보호받고 주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주식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더 안정적이고 주식은 20년 전의 주가보다 지금 더 떨어져 있는 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15년 전에도 15만원, 17만원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2배, 3배 안정적으로 우상향하지 못한 회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갑자기 많이 오른 회사들도 있겠죠. 주식은 그렇게 플럭체이션이 심하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우리나라 내수 위에서 해외에서 그렇게 각광받고 인정받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 정도, 그리고 대기업 2-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내수입니다. 그리고 내수에서의 소비가 어떤 진작되지 못하면 그냥 꼬꾸라지는 주식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주식을 비하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잘 굴려서 또 다 같이 어떤 부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미국 투자는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고 대한민국 주식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주식이고 대한민국 주식은 단타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금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금투세.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가 다시 내렸죠. 사실은 미국은 다 금투세 내고 있습니다. 20%씩. 장기 우상향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도세 받잖아요. 양도세 받고 주택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면서 왜 주식에는 세금을 안 매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조금 더 자본주의에 관심이 있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주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주택에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지. 정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주식에 세금 물려봤자 별로 돈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세금 물려놓으면 꼬박꼬박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세수 확보에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100%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제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런 서울의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고 수도권 집값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 무너지는 기업들이 있어서 우리의 소득이 흔들릴지언정 주택은 정말 흔들린 어떤 국민 소득에 아주 후향적으로 반응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망하고 LG 망하고 SK 망하면 집값 반품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좀 인사이트, 그리고 폭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식이 이제 집값 폭락하니까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짜장면 값 500원, 1000원 할 때 요즘 짜장면 한 그릇에 6,000원, 7,000원 하지 않습니까?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냐 얘기하겠지만 짜장면 1,000원 하던 시절이 사실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김밥 1,000원 하던 시절이 20년 전이고요. 김밥 20년 만에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밥 가격 2,000원 될 때까지 기다릴래요? 아니면 4,000원일 때 빨리 사 먹을래요? 자, 한번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은, 과거에는 성공 포뮬러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카이 대학 나오고 스카이 대학에 나와서 어떤 사법고 실패했었다든가
그리고 일찍 이제 전문직 코스로 가는 경우, 의대라든가 가서 또 의사가 되는 전문직 코스로 가는 경우, 아니면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공대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 취직에서 성공하는 경우, 이런 포뮬러가 어느 정도는 먹히는 사회였습니다. 저희 나라 사회가.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성공 포뮬러가 예전만큼 원활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찍어서, 저도 유튜브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 월 1,000, 월 2,000 버는 거 우습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대 나와야지 좋은 돈 월급 받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대학을 나오든 뭘 했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채널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대중에게 어필하고 대중에게 인기를 끌면 그 사람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사람 돈 벌어서 뭘 하겠습니까? 투자하고 집 사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천년만년 잘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70대, 80대까지 유튜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자산에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벌어서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집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해외에서 또 한강 고수부지 뭐 가보셨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명박 그리고 오세훈이 한강 고수부지 만들 때 박수 쳤던 사람입니다. 박원순 씨 저 달동네 벽에다가 벽화 그릴 때 욕했던 사람이고, 고수부지 만들 때 박수 쳤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벽화 보러 한국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청계천 보러 외국에서 엄청나게 오고 한강 고수부지 즐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의 구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그 랜드마크를 통해서 사람들은 바이럴이 생기고, 그 바이럴을 통해서 다시 관광객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라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 무슨 뭐 대도 않은 하나 만들어 놓고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하는 수준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제가 좀 약간 사족이 길었던 것 같은데요. 결론은 여러분들의 부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자본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자본주의를 좀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상대를 선동하거나 표면적으로 맞는 것 같고 옳은 말 같지만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그런 얘기들은 잘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구독과 좋아요가 저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